저는 지금도 이재명 정권 지금 출범 일주일도 안 됐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국민의힘이 숨만 쉬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 3년 뒤 총선 이겨요. 그런데 지금 숨만 쉬고 있을 분위기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 11시쯤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뭐지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날렸어요. 이거 추후 지정,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그 다음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어때서 어떻게 해서 헌법 제84조가 아니라 받아들여.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굉장히 무책임하죠.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총체적으로 지금 비겁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유권 해석을 뭐 해줄 기능도 없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떠넘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법원에서 먼저 물꼬를 튼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이게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아무튼 우리는 연기를 하겠다. 근데 84조가 뭐 적당히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에 따른 조치다. 근거가 없진 않다. 이렇게 굉장히 사실 좀 면피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이 물꼬를 트긴 했지만 뭐 확정적으로 권위 있는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 4개 재판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법원이 이렇게 물꼬를 튼 마당에 나머지 4개 법원이 우린 재판하겠습니다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황이 됐고 법원이 기본적으로 비겁한 게 맞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후보 교체 파동 같은 게 없었으면 고등법원이 선거 전으로 잡아놨던 이 재판 기일을 선거 후로 미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때 분위기 살짝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게 그 당시 후보들 간에 뭐 여러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입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처럼 어쨌거나 선거 승리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염원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고, 저는 지금도 이재명 정권 지금 출범 일주일도 안 됐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국민의힘이 숨만 쉬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 3년 뒤 총선 이겨요. 그런데 지금 숨만 쉬고 있을 분위기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숨만 쉬고 있어도 이긴다 하셨는데 그 전에 정당 해산되면 어떡해요? 숨 못 쉬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특검에 대해서도. 헛웃음이 막 나오는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후보 교체 당시 딱 그 부분 그때가 이제 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을 때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머뭇거리지만 않았어도 그때 분위기만 잘 탔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재판부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위기만 제대로 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한두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뭐 오늘은 일단 저희가 뭐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 그런데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이죠.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재판 뭐 대통령 누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재판을 할지 안 할지는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떠넘겼고, 그러니까 지금 하급심이잖아요. 하급심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서울고법이 어떻게 보면은 짐을 떠안은 거죠. 짐을 떠안아가지고. 일단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다른 재판 4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거 일단 안 그래도 12일에 재판 중지법 뭐 통과시키는 부분을 두고 아주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법원이 그 전에 그냥 먼저 알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어떤 위협 압박에 굴복하는 꼴인데, 우리 대한민국 어떤 법치의 어떤 사망의 날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생각이 들죠. 지금 안 그래도 이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참 걱정했던 게 지난 5월 15일 파기환송 심리를 해야 되는데 뭐 대선이 있다는 이유로 6월 18일로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추지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를 한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이렇게까지 보나 한 어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재께서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어떤 판례 결정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로크 이후로 근대 사법, 특히 근대 어떤 그 권력 분립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의 혼란함은 이 법치주의에서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본 그 사상에 밑거름이 되어 있는데, 이 정치가 혼란한 이런 어떤 상황을 사법부가 정치의 어떤 눈치 보기에서 끌려오면은 네. 국가가 사실은 어떤 존립이 굉장히 들을 수밖에 없고, 국민적 어떤 갈등의 해결이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천대엽 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부터도 사실은 무책임합니다. 굳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은 위헌 법률 심사 판단권은 해당 사건의 법관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위헌 어떤 법률 심판을 할지 말지 권한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각 그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항은 그 사항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대단히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대법원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일단 지금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헌법 해석에 있어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당 그 법관 담당 재판부가 이렇게 헌법 해석을 84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헌재도 아닌데. 예, 84조의 이 그 대통령 형사상 어떤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 중에 어떤 국정 수행에 있어서 국정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그 어떤 뭐 문제가 발생이 될지라도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거지. 그 이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민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 헌법 해석에 있어서 대통령이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상의 소출이 어떤 그게 민사상의 소출 이런 건 또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중지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게 84조의 기본적인 어떤 해석의 취지도 맞지도 않다. 그리고 법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은 같은 법조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법조. 그런데 헌법 68조 2항에는 분명히 대통령 당선자의 거리 혹은 재판상의 사유로 부재 시에는 60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고 분명히 재판의 이유로 재선거의 사유를 명백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68조 2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해석을 두고도 이건 명백히 이거는 이 판단 틀릴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관련된 어떤 이 공범들은 얼마나 지금 이제 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뭐 7년 8개월, 김인석, 김용, 뭐 김진상. 예. 그럼 이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 지금 재판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좀 법치주의의 어떤 책임을 방기하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정말 부끄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2017년에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계속된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설이었던 것 같은데 딱 8년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다 바뀌어버리네. 그 민주당 측에서 대표적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임지봉 교수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재판 계속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되면은 파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국민일보 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이 재판 계속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은 확정되면 파면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헌법학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최근에 저희 매일신문에서 그 수습 기자들이
관련된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해봤거든요. 네.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입장 바꾸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답변을 그 이유를 거부하거나. 밝히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이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할 근거나 그런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고등법원은 재판을 저는 계속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차라리 입법부에 요청을 했어야죠. 우리는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재판 중단 법을 그럼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재판 중단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 법의 위헌 유지는 헌법재판소가 또 따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기는커녕 입법부에서 관련 법령을 만들어주기도 전에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다. 전 이것은 대단한 절차적인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고등법원이 재판을 계속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청구를 했을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민주당이 그 관련 법을 통과를 시키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이게 그 위헌 여부를 또 따져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장악되기 직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엄밀한 이 시스템적인 절차를 따르자라고 하면은 법원이 헌법 해석할 권한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18일로 지금 길이 다가오자 선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사법부가 이렇게 알아서 기는데 이 무소불위 권력이 뭐가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전략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협박하고 특검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뭐 룸살롱부터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런 법관에 대한 압박 전략이 결국은 먹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잡혀 찍히면 우리한테 밑보이면 이 꼴 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본보기식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압박감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알아서 지금 기고 있다. 사법부가 이 판단할 사자가 아니라 저는 죽을 사자에 지금 사법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선거법 사건이 그렇잖아요. 633이어가지고 6개월, 3개월, 3심까지 1년이면은 이제 확정 판결까지 딱 나와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랬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후보로도 나오지 못했을 그런 사안인데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 정치 역사를 그냥 써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퇴임 이후로 밀려버리면요.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재판이 나와도 7년 9개월이 걸려서 판결이 확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이네요. 재판 하나에 8년이라 참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헌법적 판단은 일단 원래는 헌재에서 하기 마련인데 다른 4개 재판부도 이렇게 되면은 올스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고법이 총대를 맸으니까 하급심이 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변인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법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각 재판부, 각 재판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시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풀이가 됐고 그래서 서울고법이 어제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 건데 이렇게 중차대한 해석을 하급심에 과연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을 밝혔듯이 이번에도 좀 직접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하고 예전에 뭐 소통했다는 듯이 그렇게 발언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 같았으면은 입장을 밝히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하고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밝혔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조용했어요. 그렇죠. 선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내가 사실은 대법원과 뭐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뭐 아름아름 들려오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기각을 시켜줄 거다라고 나는 들었는데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음모론에 좀 힘을 보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 발언의 취지가 전 깜짝 놀랐던 것이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과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전해 들었다라고 하기에는 기각이란 결론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확신까지는 잘 못하는데 원래. 그렇죠. 근데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기각이었던 것이 맞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게 사실 소통이란 표현 쓰면은 당시 고발한다라고 겁박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게 내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뭘 내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대법원이 입장을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든지 뭐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의 뭐 내통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까지도 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을 잘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이 비겁했던 것은 맞지요. 끝까지 자신의 이제 임기라는 게 왜 또 주어지는 거겠습니까? 결기 있게 다툴 때는 다퉈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국민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할 때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편리하게 이 민주당의 유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사기 재판 대신에 그리고 그 하급심에다 책임을 떠넘긴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선거 막판 대법원 소통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모방송국에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내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거의 뭐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관련된 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뭐 뒤집은 어떤 그런 어떤 전력도 있고 특히 또 이 관련해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도 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기각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소통 뭐 하니까 오히려 지금 뜨끔해 하니까 뭐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 대법원이 이제 참 큰일인 게 이 정치권의 이 압박을 이런 식으로 굴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실은 여기에 맞들인 어떤 정치 집단들이 본인들의 유리한 어떤 판결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법원을 비롯해서 이 사법부에 더더욱 압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 내지는 나쁜 학습 효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나쁜 어떤 시그널을 우리 국민들 전체에 준 것 동시에 또 사법부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정말 우리 재판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을 바짝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되는 게 지금 대법원의 상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10명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30명 갈수록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서 임명될 사람이 늘어날 텐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이 그러니까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 국민 여러분 얘기를 하냐면 대선 때 출구조사에서 그랬잖아요. 63.9%가 재판에 계속해야 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63.9%가 재판에 계속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민주당 지지층도 거의 비등비등했단 말입니다. 42.9%였나요? 그때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재판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40% 이상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조차도 재판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 선출직 이 권력 시스템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중을 오로지, 그러니까 민의를 오로지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당선되면 지금 속된 말로 선출직 권력이 지금 제도권 권력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의 그 늘공들 무시하는 관료들 무시하는 것은 유구한 전통이고 이제는 이 법관들까지도 사실상 지배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이 대법관 증원해서 아예 그냥 시스템 분위기 바꿔버리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무슨 뭐 사심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면소법에 이런 뭐 특검 압박으로 법관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는 상황이 도래를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이 시민 사회로부터 출발한 이 민주당의 이 투쟁을 앞세웠던 이 시민 사회 권력이 결국에는 제도권의 권력을 잡아먹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신뢰 가능한 자산이 아니게 됐다. 이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TF까지 만들어서 이 관료 사회까지 얼마나 들쑤셨습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상황 계속 될 거고요. 국민의힘 특검이 아마 시작일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말 전에 없던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올해 1년, 최소 올해 1년 봅니다. 그 사실 검찰이 이렇게 재판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속개를 위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일 지정 신청이라는 게 사실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나중에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다 임기 끝나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복 절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찰이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부에 지난 3월에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이 됐던 그 재판을 재개해달라면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때도 대통령 당선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헛된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헛된 기대라고 말하는 것도 참 슬프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서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네. 그 와중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오는 30일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 대선 직전에 8일 전에 열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지도부 자체가 특정 성향이다, 뭐 특정 연구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선 직전 개최에서 뒷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30일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뭐 대략적으로 예측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전국 법관 회의가 지난번에 그 회의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결국 예. 이제 공정한 어떤 재판과 사법부의 어떤 신뢰, 재판 독립 뭐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사법부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 세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회의에서 이런 어떤 민주당의 정치 압박을 더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해주는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정치 개입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너무 빨리 이 공직선거법 심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의가 진행된다면 예. 저는 스스로 사법부가 그 자멸 내지는 어떤 자살하는 꼴이다. 오히려 본인들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판에 대법원장을 공격을 역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의 어떤 신뢰 해소는 물론이고 스스로 자살하는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우려되는 거는 지난 2017년도 국정농단 관련된 일환으로 양성태 대법원장을 이런 어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전철이 좀 반복될까봐 참 걱정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 3대 특검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막 통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통과를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어떤 국민들로부터 있던 비판 내지는 어떤 비난이 조금은 이제 여론에서 좀 위험 부담이 됐었을 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보면 좀 내부에서부터 좀 압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어떤 저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정신이 좀 똑바로 박힌 이런 어떤 법관이라면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서 가장 위기가 정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사법부가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데서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정말 사법부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참 우려가 큽니다.